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궁예가 어머니, 유모하고 작별을 고하고 세달사라는 곳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까마귀를 만나고 등등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후 나오는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가 말기에 이르자 정치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수도 바깥의 주현 중에서 배반하고 지지하는 수가 반반씩이었다. 일단 수도권을 벗어나면 신라인들의 절반 정도가 반신라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도처에서 뭇 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개미떼같이 모여들었다. 이러자 궁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무리를 끌어모으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여겼다. 하여 891년 드디어 세달사를 나와 죽주의 비적 우두머리 기헌에게로 투신하였다. 지금 세달사를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달사를 구성하는 주류 세력들과 궁예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개중 일부는 궁예를 믿어주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궁예를 배척했다. 그 세달사와 연관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궁예님 최고예요. 다 이러진 않았을 수 있죠. 자기를 따르는 파들을 어느 정도 이끌고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간 곳이 일단 한국사기에는 비적대 우두머리라고 기록된 기헌이다. 세달사에서 기원으로 이걸 보면 약간 궁예가 역시 왕자님은 아니었나? 왕자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녔지만 모든 사람이 다 혹해서 넘어온 것은 아니었다? 기원은 그냥 비적 우두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지난 시간 말씀드린 김은 같은 로열층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일 거란 말이죠. 세달사와 관련된 로열층들에게 나 왕자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찝적대다가 거절당하고 이리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나는 왕자다라는 게 사기라면 당대의 고위 로열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거짓말이 들통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기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간 사람들만을 데리고 이리로 집단 이직을 한 게 아닐까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궁예의 세달사 생활 기록 중에 그 장성하자 궁예는 계율을 구애받지 않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세달사의 계율을 궁예가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예는 세달사에서도 마이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였다면 사실은 가장 당대 밑바닥 신분이었던 궁예 본인과 가장 교감이 잘 될 비적, 초적, 우두머리 기원에게로 간 것은 아니었을까. 이때 세달사를 나와 기원에게 갔던 궁예파 조직원들이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 짐작할 만한 기록이 좀 있거든요. 삼국사기 궁예는 기원에게 투신하였다. 그러나 기원은 궁예를 업신여기며 예를 갖추고 대우하질 않았다. 이 기록은 궁예가 완전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시를 당했는지까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궁예가 몰고 온 친구들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무시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세달사에서 결국 주류가 못되고 무시당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원한테도 또 무시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반론도 있는 게 이후 보여지는 궁예의 활약상 때문이죠. 세달사가 그 김은 그 선조 김주원 이쪽 라인하고 궁예가 그 이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관계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또 생기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새로운 취업처 주식회사 기원에서 궁예는 굉장히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원이 업신여기면서 예로서 대우하지 않자 궁예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였다. 근데 이건 무시보다는 궁예의 잠재력을 기원이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대무시에 대해 궁예는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기록 궁예는 이에 기원의 휘하인 원회, 신원 등과 비밀리에 결탁하여 벗을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대무시를 하니까 궁예가 기원 밑에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기원을 배신하게 하고 자기 쪽으로 기원 세력을 하나하나 살살살살 갉아먹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궁예가 굉장히 결단을 빨리 내리는데요. 지금 891년에 기원에게 투신했다 나오는데 892년에 이 자기 쪽으로 살살살살 몰래 끌어들인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거기는 바로 양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예를 대무시했던 기원과는 달리 한국사기 892년 궁예는 북원의 비적 두령 양길에게 투신하였다. 그런데 양길은 궁예를 우대하고 일을 맡겼다. 이렇게 나와요. 기원에 비하면 당대 양길이 훨씬 큰 세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양길 같은 경우는 당대의 아주 알아주는 대보족이었어요. 굳이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사기 견훤전
드디어 견훤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감히 공공연히 왕이라 일컫지는 못하고 신라 모모를 스스로 칭하였다. 이때 북원의 비적인 양길이 강성하자 견훤은 이 말을 듣고 멀리 양길에게 벼슬을 주어 비장으로 삼았다. 지금 견훤이 양길의 솟구치는 명성을 듣고 관직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장은 견훤이 신라 군인 시절에도 역임했던 관직이죠. 약간 이걸 보면 견제의식, 라이벌의식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렸던 정도의 지위만 양길한테 주는 거죠. 그 이상은 안 주고. 그리고 자기가 거느렸던 세력들한테 양길이 잘 나간다고 그래봤자 내 미칠 뿐이지 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사실 이런 거 한 수 한 수 나가는 게 정치인데 견훤이라는 인물이 그냥 체격만 좋고 힘만 셌던 인물이 아니라 나이는 젊었지만 이때부터 이미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실 기원만 해도 그냥 산적대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대부분 분들이 뭐 퉁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서에 남았다는 거는 당대 사람들은 쉽게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한가닥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이야 제가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뭐 양길이 어떻니 기원이 어떻니 하는 거지 제가 당시 신라 백성이었으면 기원이나 양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어휴 기원님, 어휴 양길님 차셨습니까? 하면서 정신없이 손바닥 비벼댔겠죠. 다만 아무리 비벼대는 사람이라도 너무 대놓고 나를 무시한다면 앞에선 비비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다른 계획을 획책하기 마련인데 궁리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궁예도 저처럼 비벼댔지만 뒤로는 이런 동료들에게 상사였던 기원의 뒷담화를 막 하면서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거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1. 세달사에서부터 궁예가 자신이 귀한 신분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 일부는 거기에 넘어가고 일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나중에 궁예 패거리를 기원이 대무시한 걸 봤을 때 세달사에서조차 궁예의 허풍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현혹되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궁예의 가능성, 인간 궁예의 가능성을 본 일부 사람들은 궁예를 충동질했다. 까마귀. 그들과 함께 서로 믿으며 세달사를 나와 기원에게로 투신하였다. 그러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대무시. 허나 김은 같은 류의 당대 로열층 등이 섞여있던 세달사에 비해 궁예의 말빨과 허장성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기원에서는 더 많았다. 결국 원외, 신원 등 나름 사서의 이름도 기록될 만한 무시 못할 능력과 또 그들을 따르는 수하도 나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주식회사 양길로 이직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물론 다르게 볼 여지도 많습니다만 이때 데리고 이제 양길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원외, 신원은 궁예의 부하로 이렇게 넘어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사기에 벗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료죠. 여하튼 궁예 패거리가 늘어났는데 세달사에서 나올 때 데리고 왔던 그 세력보다는 아마도 훨씬 크게 불어났었던 것 같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양길은 오니까 기원하고는 달리 우대하고 일을 맡겼다. 양길이 기원처럼 궁예를 무시하지 않은 이유는 세달사 나왔을 그때보다는 친궁예 파가 상당히 좀 불어나서 양쪽으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흔히 보지요. 그게 아니라면 양길이 언젠가는 토벌하고 내 세력으로 넣고 싶은 게 기원의 죽주 세력이었는데 궁예가 휘몰고 온 그 양과는 무관하게 이 라이벌 쪽에서 사람이 건너와 주면 고맙죠. 뭐 그런 부분이나 뭐 요즘 같으면 이직할 때 해당 기업의 비밀, 뭐 숨은 기술 이런 거를 빼가지고 라이벌 회사로 가면 엄청 대접받지 않습니까? 뭐 기원군의 뭐 약점이라든가 비밀 뭐 이런 거를 갖다 바쳤거나 이때 궁예, 원외, 신원, 트로이카가 빼내간 게 뭐 단순한 사람인지 정보인지 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양길은 상당히 기뻐했고 이때 이후로 기원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손바닥 비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서에는 귀부한 궁예에 대해 양길이 본격적으로 무언가 일을 맡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병사를 나누어줘 동쪽의 땅을 공략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예에게 병력을 할당해주기 시작해요. 이게 신라 본기에서는 891년이라고 나오고 궁예전에선 892년이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궁예가 역사적인 첫 출정 정벌을 떠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사의 궁예전.
이에 궁예는 치악산에 머물면서 주천, 나성 등등 고을을 습격하여 모조리 항복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치악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지금 궁예가 양길의 명령을 받고 그 양길로부터 일정한 병력을 할당받거나 혹은 지휘하도록 허락을 받거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약간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해봐라라고 허락을 맡았거나, 이게 다 양길한테 넘겨받은 병력이 아니라 개 중에는 세달사에서부터 처음부터 같이 왔었던 오리지널 원궁예파 조직원도 다수 있었겠죠. 근데 궁예는 썼던 전략을 보면 일단 바로 어디를 공격한 게 아니라 치악산에 머물면서 길을 1차 베이스 캠프로 삼고 거기서부터 여러 고을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공격하여 모조리 이겼다, 항복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 본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도 나옵니다. 891년 10월 궁예를 보내서 기병 100여 명으로 명주, 관내, 주천 등 10여 군현을 습격하였다. 이 그 북원이 어디냐면요, 그 지금의 강원도 원주예요. 그 양길이 허가해준 병력이 불과 100여 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10여 군현을 마구 휘젓고 있는 모습이죠. 그 100여 명은 아까 이제 여기서 치악산에 1차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상당히 또 좀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궁예가 자체적으로. 이 100명이 적어 보여도 혼자서 나는 왕자다 이럴 때 하고 100명이서 이분은 왕자님이십니다 이러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해서 궁예는 북원 동쪽 지역을 접수하고, 이제 양길이 회장이라면 궁예는 뭐 지점장, 지사장 같은 역할로 북원 동쪽 지역을 관할하면서 양길한테는 세금도 보내고 그래도 상사로서 예우를 해주면서 한동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기원 밑에 있으면서 살살살살 세력을 야금야금 배진시키고 빼내온 것에서 볼 수 있듯 여기서 한동안은 그 이쪽 지역을 자신만의 기반으로 굳히는 몰래 그러한 일에 힘을 기울였을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인 892년에 견원도 사실상 독자 세력을 구축했고, 다만 견원은 892년 이때 이미 원톱 리더였던 것인데 궁예는 아직은 양길에 휘하였던 거고, 근데 이 양길이 궁예가 원래 기원 밑에 있다가 그 배신으로 살살살 꺼내서 빼내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번 그러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근데 이때 궁예가 기원 밑에서 사람을 살살살 빼오는 거를 그 눈치 못 채게 잘 몰래 한 거잖아요. 양길도 이제부터 기원하고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안 들키면서 뭔가를 샤바샤바 추진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한 샤바샤바 서서히 독립을 꿈꾸면서 힘을 모았던 그 작업을 892에서 894년 사이에 했던 걸로 보여요. 그 시기 상복사기 신라 본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93년에 신라에서 병부시랑을 당나라로 사신 보냈는데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사고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여기 블로킹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건지, 삼국유사에서도 신라 왕자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후백제 세력한테 이렇게 커팅 당할까봐 무서워서 후덜덜 전전긍긍하니까 그 보디가드로 거타지가 동행했던 거 아닙니까? 사신이 가다가 익사 정상적 항로를 누군가 막고 있어서 돌아가려다가 이렇게 된 건지, 892년에 견훤이 사실상 독자 세력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893년 이 익사 기록이 혹시 추후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타지 설화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일일까? 그냥 순수하게 풍랑으로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좀 심상치 않다. 894년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최치원이 시국에 관한 의견 10여 조목, 시무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쳤다. 진성여왕이 이를 매우 기뻐하고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았다. 그 유명한 최치원의 시무 10여 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시무 10여 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무너져가는 신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후기 신라 최고의 천재 최치원의 필생의 개혁책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무언가의 변화 시도였겠죠. 진성여왕이 기뻐했다, 아찬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진성여왕도 공감을 했을 거예요. 실행하고 싶어 했을 거고, 근데 결과는 다들 아시듯 제대로 구현이 안 되었죠. 그 이유는 아마도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신 못 차렸던 기득권층의 반발 혹은 이미 나라가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려서 등등의 이유가 얘기되곤 하는데 제한한 시기가 그 894년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 다들 아시듯 견훤, 양길, 대휘젓고 자리도 떡하니 잡은 상황이라서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치원은 서쪽에서 당에 있을 때부터 동으론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도 모두 어지러운 시절을 만나 처신하기가 어렵고 걸핏하면 허물을 뒤집어 쓰니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었다. 이후는 유유자적 자유로운 몸이 되어 산림, 강과 바닷가에 누각을 짓고 책을 베개 삼아 풍어를 읊조렸다. 숨 넘어가는 신라를 구해줄 마지막 필생의 개혁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는 속세의 미련을 끊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갔던 건데요. 근데 삼국 사기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우리 태조 왕건께서 나라 고려를 일으키려 할 때 최치원은 태조 왕건이 비상한 인물이므로 반드시 천명을 받아 개국할 것임을 알았다. 이런 까닭으로 태조 왕건에게 글을 보내 문안하였는데 그 글에는 계림은 누른 잎이요 공령은 푸른 소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계림은 신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미 쇠하였고 공령은 송악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악은 왕건 가문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즉 송악의 시대, 왕건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최치원은 예언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추 최치원의 제자들이 고려 개국 초기에 조정에 와서 높은 벼슬에 이른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고려 현종이 왕위에 있을 때 최치원이 은밀히 태조 왕건의 왕업을 도왔으니 그 공로를 잊을 수 없다 하여 교서를 내려 관직을 추종하였다. 그러니까 왕건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최치원이 은밀히 도왔다는 거죠. 여기 은밀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 흐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894년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될 수도 있었던 시무 10여 조가 사실상 좌절이 되고 그해 10월 북원 동쪽 지역에서 살살살살 자신만의 힘을 만들던 궁예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894년 10월 궁예가 북원으로부터 하슬라로 들어갔다. 명주 하슬라 위치는 지금의 강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궁예가 명주로 들어갈 때의 병력은 약 600여 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894년 10월 궁예가 북원으로부터 하슬라로 들어오니 따르는 무리가 600여 명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00이라는 숫자가요. 이 명주는 기존에 궁예가 상대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강력한 기존 세력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직은 양길 휘하에 고작 600 정도 거느린 궁예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있었던 건데요. 한마디로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는 도전이었다. 그런데 왜 궁예가 이런 되도 않는 짓을 한 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전이 궁예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당시 명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은 김순식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아주 거대한 세력가였어요. 명주 군왕이라는 호칭이 있을 정도로 당시 명주에서 이 일가의 세력은 엄청났었는데요. 아마도 이 김순식은 김주원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통 많이 봅니다. 김주원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세달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 김은 그 김은의 선조이기도 하죠. 그리고 궁예가 처음에 어머니 떠나 들어간 곳이 역시 세달사였으니까 거기서 까마귀로 상징되는 궁예, 왕으로의 길, 그 동행 동료도 얻었을 것 같죠. 여기서 즉 세달사와 궁예가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하고 김은도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들어간 명주의 세력가 김순식도 김주원, 김은 이어지는 이 계열인 것으로 보통 본다는 거죠. 근데 궁예가 바로 그런 사람이 사실상 지배자로 있는 명주로 불과 600의 군을 지금 거느리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명주 그리고 지금 이 표 제일 위에 있는 이 김주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앞뒤 이해가 되겠죠. 그 유명한 김원창의 난 신라를 상대로 거대한 난을 일으켰던
그 김원창의 아버지가 바로 김주원입니다. 난을 왜 일으켰느냐? 이 김주원에 대해선 삼국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라 제37대 왕이 선덕왕이었습니다. 이 선덕왕은 선덕여왕이 아니죠. 선덕여왕은 27대고 여기서 나오는 왕은 37대. 이 선덕왕 다음이 원성왕이에요. 휘는 경신인데요. 김경신. 근데 이렇게 왕위가 넘어가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표의 꼭대기에 있던 김주원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선덕왕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논의한 끝에 왕의 족자인 김주원을 차기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때 주원은 수도 북쪽 약 20여 리에 살았었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불어 거길 건너올 수가 없었다. 이에 어떤 신료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신료, 임금이라는 거대한 지위는 진실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오. 오늘 이렇게 엄청난 비가 내리니 하늘이 혹시 주원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소. 지금 상대 등으로 있는 경신은 전 임금의 동생으로서 덕망이 높고 임금의 채통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오. 이 말에 여러 신료들이 의견 일치를 보아 차기 왕위를 경신에게 잇도록 하였다. 얼마 후 비가 그치니 백성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원래는 왕위를 김주원이 이었어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김경신 즉 원성왕으로 바뀌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는 내용이죠. 무언가 사서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할 뒷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오직 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는 믿기 어렵죠. 이렇게 되고 나서 김주원은 중앙정계에서 물러나고 본인의 세력을 이끌고 바로 그 명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명주 군왕이라 칭해질 정도로 독자적이면서도 엄청난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라 왕위 계승서열 넘버1이었을 정도로 신라 최대의 세력이었으니까 그 최고의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쭉 이어졌던 게 그 명주의 일가잖아요. 즉 지금 그 궁예가 밀고 들어간 명주는 아주 정말 대단한 세력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아버지 김주원은 명주로 들어갔지만 이 아들 김원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라에 대해서 이제 큰 난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김원창의 난인데 굉장히 사실 할 얘기가 많은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실패하긴 했는데 한때 잘 나갈 때 장악했던 판도가 나중에 견훤이 장악했던 후백제 지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김원창의 난이 822년이니까 견훤하고 시대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김원창의 좌절된 한을 견훤이 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명주의 김순식 세력은 신라 내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지만 동시에 신라 중앙조정, 중앙왕실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복잡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거느리던 총 병력도 오히려 쳐들어간 궁예보다 명주 쪽 병력이 월등하게 몇 배는 더 많았다라고 보통 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궁예가 명주를 접수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무슨 궁예가 제갈공명 같은 신출 규모란 전략으로 점령한 거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여요. 아마도 명주의 지배자 김순식하고 궁예가 여기서 연합을 맺었던 걸로 보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궁예가 명주를 들어가기 전 병력이 600에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궁예군이 총 3,500으로 불어납니다. 이전에 치악산 베이스 캠프 이후에 여러 동쪽 고을을 점령할 때는 그 기록의 표현이 보면은 어진 등의 고을을 습격하여 모두 항복시켰다. 지금 보면 힘으로 굴복시켰다는 거죠. 공격해서 제압했다. 위압으로 무릎 꿇렸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명주에 대해서는 궁예가 명주로 들어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명주. 공격하거나 힘으로 항복시킨 게 아니라 들어갔다. 근데 거기가 무슨 빈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단순히 세력으로만 보면 훨씬 더 강한 이가 있던 곳이었는데 근데 궁예가 들어갈 때 병력은 600.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3,500으로 불었다. 이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2,900은 명주 안에서 불어난 병력이겠죠. 그럼 명주의 최소 궁예보다 5배 가까운 병력이 더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즉 이건 힘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이미 샤바샤바가 미리 다 되어 있었다.
894년 궁예의 명주 진입은 말 그대로 그냥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명주에서 궁예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그냥 받아들였지? 일단 궁예가 891년 혹은 892년 여기 그 동쪽 고을들을 장악하고 그 후 약 2년 동안 그 기간 내중에 언젠가에 명주 이쪽에 대한 뭔가의 작업이 들어갔었겠죠. 지금 김주원, 김은, 김순식 아마도 이렇게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달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궁예가 그러면 이쪽 그룹 세력하고의 뭔가 연줄이 생겼던 것이 아니냐. 세달사에서 이쪽하고 연줄이 있는 친구를 사귀었다. 그가 궁예의 대업에 동참하는 일원이 되었다. 그 동료가 이쪽 김순식 쪽 라인 방향으로 어프로치해서 궁예와 김순식의 한 라인을 개설한 이후에 연합 MOU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런 시나리오죠. 이게 아니고선 왜 훨씬 강했던 김순식이 궁예에게 명주를 저항도 없이 그냥 내어준 것인지 잘 설명이 안 되죠. 김순식이 김주원 계열이라면 김주원은 거의 90% 왕이 될 뻔했었던 인물이니까, 그렇다면 김순식도 원래대로라면 그 역시 거의 왕이 될 수 있는 최근접 혈통이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 둘의 MOU 체결을 통해서 궁예가 왕자라는 게 간접 증빙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김주원 계열들도 왕이 못된 한이 있었을 것이고 궁예 역시도 쫓겨난 왕자니까 둘이서 그 한이라는 걸 매개체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 중앙 정계에서 좀 멀리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김순식이 당대 최고 로열 클래스였는데 그런 사람이 궁예가 사기로 왕자 행세를 하는지 진짜인지 그걸 못 알아봤겠느냐. 둘이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신라 최고 주류층 사이에서 궁예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혈통,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뭐 사기에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라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당대 높은 신분이라고 무조건 사기 안 당하냐? 통할 수도 있지 라는 견해도 있어요. 이 기적적 대연합, 크게는 이럴 겁니다. 1. 궁예가 현란한 말발을 가진 천하의 사기꾼이어서 가능했다. 2. 정말 궁예가 버림받은 신라의 왕자여서 가능했다. 둘 중 하나던가 아니면 3. 왕자냐 아니냐는 2차적 문제고 그냥 인간 궁예의 탁월한 능력이 후일 크게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점을 김순식이 간파해서 일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아니면 궁예가 지향하는 어떠한 가치에 공감을 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 중에 꼭 뭐 하나라는 게 아니라 복수의 것들이 좀 뒤섞였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떠한 요소가 포함되건 간에 이 4번은 아마 판단에 포함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가치가 뭔지는 뒤에서 또 밝혀보겠지만 궁예가 지향했던 어떤 가치에 사실상 명주의 제왕 같은 위치였던 김순식은 크게 공감 내지는 감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 궁예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가 잘 나갈 것 같아서 손을 잡았다, 이것만이라고 보기엔 나중에 왕건이 궁예를 정변으로 처단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젠 그 왕건이 최강자가 된 거잖아요. 김순식이 단순히 궁예가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손을 잡은 것이었으면 궁예가 박살이 났을 때 더 강한 왕건하고 손을 잡으면, 바꿔서 잡으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순식은 그러지 않고 왕건의 정변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왕건하고 한판 붙겠다는 자세로 나옵니다. 김순식 세력도 막강하고 왕건도 물론 강력하고, 근데 지정학적 위치상 왕건의 중심 세력은 송악, 패서 지역이고 김순식은 강원도 영동 지방이니까요. 서로가 서로 다 원정을 가기가 쉽지가 않죠. 하여 왕건이 정변을 일으킨 게 918년인데 이후 4년간이나 김순식은 왕건과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922년에야 겨우 왕건에게 귀부를 하는데, 김순식이 단순히 강해서 유능해서 궁예와 손을 잡은 건 아닐 거라는 하나의 정황으로 보이죠. 궁예와 공유했던 가치가 있지 않았겠느냐, 김순식하고 궁예하고. 그것은 뭐 이상적 가치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 가치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왕건과 김순식이 서로 이해가 안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많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순식과 궁예는 무언가 이상을 공유했다. 사실 실리적으로만 따질 거면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궁예가 첫 명주로 들어간 894년 당시 궁예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양길의 휘하에 불과했고 아직은 정말 실리적으로만 따질 거면 차라리 궁예가 아니라 양기라고 손잡는 게 나았죠. 근데 양기라고는 안 잡다가 궁예하고는 덥석 잡았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약한 궁예의 손을 잡아 이끌어준다는 건 굉장히 실리적으로 득될 게 없는 행위이죠. 신라 왕자라고 덜컥 궁예를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도 그래요. 신라 왕자? 왕자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신라 왕자라고 김순식이 무조건 명주를 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 없죠. 당신은 이미 왕자다 뭐다 이런 신분보다는 서서히 실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힘 이런 게 중요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내가 왕자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다 가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때 시기에. 궁예라는 사람 개인의 매력과 능력에 감복했거나 아니면 궁예가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에 감명을 받았거나 그럼 김순식을 감복시킨 궁예의 그 지향은 무엇이었을까? 궁예라는 정치인이 왕자건 아니건 간에 철저한 밑바닥 빈털터리부터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기원 같은 비적대 두령이라고 칭해지던 인물에게도 대무시를 당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양길한테는 조금 인정 더 받더니 지금은 급기야 신라라는 사회의 전통적 가치로는 양길보다도 까마득히 훨씬 더 위로 있는 로열 클래스 김순식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단계까지 지금 궁예가 온 겁니다. 이런 인정의 급상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궁예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점점점점. 그것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모인다는 게 무슨 동네 친구 몇 명 사귀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정치인이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매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정치인 궁예가 내세웠던 어떤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김순식이 그 최고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 궁예랑 독대해가지고 오직 그의 개인의 인간적 매력 하나에만 넘어가서 그렇게 내줬다? 그건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예의 인간적 매력 플러스 그가 내세웠던 가치, 지향, 그것에 열광하는 걸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월등했음에도 오히려 궁예를 위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궁예가 내세웠던 가치, 그게 뭐였을까? 일단 사서에는 그게 철저하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궁예는 관심법 운운하며 미력을 자처했던 정신 이상자였다라는 기록밖엔 남아있질 않잖아요. 하지만 오직 그랬던 면만 가진 정신 이상자가 빈털터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모이게 하는 게 가능했을까? 그렇게만 보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기적을 가능하게 한 궁예가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는 이후의 기록을 좀 보죠. 삼국사기. 궁예는 명주로 들어간 후 그의 무리 3,500을 14개 대오로 나누었다. 이제 제대로 된 군대 같은 편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건, 모은, 장규평, 장일 등을 사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을 그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들은 궁예가 장악한 지역 그 근방에서의 역시 세력가들, 주요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즉 근방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궁예 밑으로 쫙 밀려왔다는 거죠. 삼국사기. 궁예는 사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주거나 빼앗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공평하여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고락을 같이 했다. 이게 중요하죠. 당대의 귀족들이 뭐 병을 지휘한다고 해도 고락을 같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근데 궁예는 당연히 그 자신이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성장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3달사 들어가서도 처음엔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던 거고 힘든 일을 마다하는 사람은
절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죠. 상대방의 힘든 일을 같이 해줄 때 친구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당대 사람들에게는 궁예의 이러한 형태의 리더십이 아주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공평하여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금상첨화죠.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궁예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무서워하고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했다는 거죠. 궁예를.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럼 이랬던 궁예가 나중에는 이상해졌다고 또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좋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바뀐 거냐, 아니면 바뀌었다고 기록이 된 거냐, 차차 알아봐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장군 추대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군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독립 세력이 될 힘을 갖추었다는 뜻이죠. 후일 왕건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세력가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낸 만큼 이 명주 접수로부터 시작해서 궁예는 양길이 휘하에서 본격적으로 빠져나와 독립을 할 제대로 된 힘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양길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견훤조차 양길의 대명성을 듣고 그에게 관직을 내려줬을 정도였으니까요. 궁예가 비록 명주를 장악했다고는 해도 아직은 양길보다는 명백히 힘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더 이상 누구의 밑에 있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여기서 궁예는 추가적인 새로운 전략적 카드를 하나 더 뽑아들게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뽑아드는 궁예의 전략, 이게 진짜 후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데요.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